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한 개에서 두 개 장관직에 대한 소폭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한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일단 이번 순방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5박 7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두 분 이번 순방의 성과 어떻게 보셨는지 그 평가부터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죠. 먼저 보통 대통령의 외교에는 이제 몇 가지 기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균형 외교란 말을 참 많이 썼고 자지 외교란 말이 많이 썼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전략적인 명확성, 특히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가치 외교, 더 나가서 과학 외교도 했었고 경제 외교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순방도 뭐 5박 7일간의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저는 순방이라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를 지원한 문제. 이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가서 한미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캠프 데이비드 위에 또 만나면서 신뢰를 구축한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포스트 차이나 이후에 우리가 어느 국가와 나름대로 외교적 지평을 높일 것이냐라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역시 인도 시장을 개축하는 데 또는 확장하는 데서 성과를 낸 거라든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아세안 국가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라는 이런 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의 외교의 원칙과 기조 속에도 맞는 그런 행보로 우리가 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주셨는데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를 했고 또 인도에서는 이제 G20, G20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전략적 선명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미일 관계를 이번에 더 돈독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중국과 이제 그 중국 총리를 만났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러나 이제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소원, 특히 이제 우리가 한미일과 가까워지면서 한미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대북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뭐 좀 최근에 핵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게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우크라이나에 이제 2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해서 내년에 3억 달러 그리고 향후 2025년 이후에도 20억 달러 이렇게 23억 달러인데 의미가 있죠. 그것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후에 전후 재건 사업에 우리가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중국과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거,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이 거론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가 소원하게 되면은 북한과 우리가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선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다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걱정스러웠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중국 총리를 만난 건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같이 거론됐다는 거. 그리고 뭐 그런 점이 일단 큰 이제 성과이고 일단 우리 아세안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세안이라는 나라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점점 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도 그렇고 정치적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또 이 협력 관계를 다졌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성과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입을 모아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주신 이번 순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또 그동안 쌓인 현안들이 있겠죠. 이제 귀국한 만큼 그 현안들 아마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야 할 텐데 그중에 지금 계속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개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인물, 뭐 어떤 부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장관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6개월 정도
많아야 2년 정도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 국가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정부 작년 5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1년 4개월 정도 지난 이 상황 속에서 뭐 되돌아보고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이제 개각을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만 이게 이제 정기 국회 중이고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장관에 대한 교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라고 좀 봐요. 왜냐면 어차피 국정감사라는 게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감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청문회 과정 거쳐서 하주가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개각을 좀 앞당길 수밖에 없는 시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누구를 개각할 거냐라는 거는 뭐 대통령 고유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좀 보는데 예. 뭐 보니까 뭐 문체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국방부 장관 얘기도 예. 나오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만 두 가지 원칙을 지키겠죠. 대통령이 자기가 그동안 국무회의 등 다른 석상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개각의 요소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개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움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느 부처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문체부 이런 쪽도 대통령이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산업에 대한 거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움을 주려고 한다면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든지 더 나가서 뭐 벤처 기업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쪽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뭔가 새로움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왜냐하면 올해 과연 경제 성장이 얼마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씩 회복된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낙관할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 산업, 그리고 일자리 이런 쪽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개각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번 개각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의 개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국정쇄신에 이제 어떤 그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뭐 이제 내세웠습니다만 이 대표가 국정쇄신하고 내각 총사퇴를 얘기했어요. 근데 내각 총사퇴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야당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 여권과 야당의 이 지금 이 대치 국면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잖아요. 뭐 내년 총선까지 이 대척하는 이런 쟁투하는 이런 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아무튼간에 이 돌파구를 이제 여권이 좀 열어야 되는데 예. 여야의 협치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워낙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이 야당이 워낙 이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됐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은 또 국방부 장관 탄핵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국방부 장관도 거론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는 여가부는 지난번 잼버리 대회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부처들은 개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이렇게 논란이 된 장관들을 대통령으로서 그 개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임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체부 얘기도 거론되는 건 조금 의외이긴 한 것 같아요. 유인촌 이제 특보인데 지금 현재 예. 유인촌 전 장관이 이번에 특보가 됐잖아요. 대통령 특보가 됐는데 예. 유인촌 특보를 이제 뭐 문체부 장관에 임명할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전망들이 있는데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각을 하면은 적어도 이 개각을 통해서 야당과의 관계, 특히 야당이 요구했던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개각을 한다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개각 요인이 많이 있는 거죠. 워낙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게 사실이고 또 국정 운영을 좀 바꿔야 된다,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개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각을 통해서 얼만큼 그런 여론들에 부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처를 이제 선정하느냐, 또 어떤 인물을 이제 그 후임에 임명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부처,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보면 문체부, 여가부, 뭐 국방부에 대한 부분이고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유인촌 특보, 신원식 의원, 김행전 비대위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적절한 인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 실제로 그 인물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인정되면. 아직 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내정된 것도 아니고 가정이죠, 아직은. 가정인데 글쎄 뭐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여권 편에 특히 대통령실의 그 어떤 그 결을 맞추는 그런 장관은 저는 국정 운영을 기조를 바꾼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별로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지금 말씀하신 그 인물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야당이 저 정도 인물이면 괜찮다라는 인물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신원식 의원은 군 출신이긴 한데 비례대표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이른바 그 해병대 수사단장 이른바 항명 뭐 외압 의혹 논란 사건 이 사건에서 상당히 그 대통령실에 아주 치우치는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에 또 내정이 되고 또 청문회 거치면 야당이 상당한 공세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치적인 논란이 적은 인물 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예. 김행 비대위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여성가족부는 사실 폐지 대상에 지금 올라 있는 부처잖아요. 근데 또 저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히 김행 전 비대위원은 언론인 출신이고 국민의힘 출신이긴 한데 어떤 여성가족부 이 직역 이 직군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유인천 장관이야 뭐 이제 연예인 출신 예술인이니까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은 뭐 근데 이분들이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뭐 아직까지 거론 단계이긴 합니다만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도 뭐 인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국정 철학을 충실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국민에게 새로움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정된 것도 아니고 예.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기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제가 크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를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대통령이 장관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뭐 교체된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대통령실이 장악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개각을 할 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두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좋은 개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내정자가 업무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얼만큼 가질 수 있는가.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각에 대한 자기 장관을 하면서 그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내각에 있어서의 국무위원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진짜 교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각 부처마다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던 것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뭐 잼버리 문제라든지 이제 국방부 문제 등등 이럴 경우에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장관이 정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일머리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전세 파동이 나고 깡통 전세가 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맞냐 옳으냐를 넘어서서 그게 바로 얘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로움이라는 것은 뭐 꼭 어떻게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조직 장악력 더 나가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 그리고 더 나가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새로운 내각에 들어가면 훨씬 더 개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하시면서 국방부라든지 여가부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사실은 여가부는 뭐 폐지론도 그렇지만 감사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번 주 개각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하는 쪽으로 공약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를. 그래서 지금 계속 존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정부 부처의 장관을 지금 김현숙 장관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누굴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가부 폐지 문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또는 여당과
그러니까 여권과 야당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성가족부 전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김행 장관이 됐고 뭐 김행은 아니고 김행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누가 되더라도 말이죠.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계속 나오는데 그 장관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성가족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폐지론이 조금 매듭이 지어지고 난 뒤에 인선이 나와야 된다. 여가부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정리되는 게 옳지 않느냐. 선우 일의 선우상 볼 때. 네. 그런 이 생각이 부분도 좀 김영준 교수 의견 여성가족부를 짧게 듣고 폐지하기 위해서 여성부 장관이 된다? 그게 충돌되잖아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영수 장관은 원래 여성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뭐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조언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영수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했었으면 더 좋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안은 뭐죠? 근데 그 대안을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고 있지를 않아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것을 그렇게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어차피 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양성평등부라든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같이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간다든지 해서 조금 나름대로 새로운 조직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을 전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든지 하지만 하여튼 뭐 김행 전 비대위원 하지만 그 양성평등진흥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장관이 되느냐가 보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 현 장관도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파행 논란도 있었지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성가족부보다는 다른 쪽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신의 기능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주 초 가능성,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개각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어떤 시기와 폭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현안질의 청문회 요구한 건 물론이고 또 이제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긴급 의총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 또 오후 3시에는 토론회 진행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공세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문제는 실은 여러 번 지적됐었던 문제예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대표자를 뽑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유권자가 과연 선거에 나간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정보를 주고 정확한 정보를 줘서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SNS 시대 때에는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이제 공영방송이든 일반 방송이든 통해서 확대되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이제 SNS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이러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제대로 교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선거 과정 속에서 가짜뉴스를 통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데 대한 사법적인 나름대로의 처벌이 얼마나 센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그냥 흐지부지해야 되는 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요. 지금 이제 가짜뉴스 부분도 있지만은 그 3대 저 가짜뉴스가 있었거든요. 뭐 특히 뭐 얘기하는 뭐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 아마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해창 부인이 기안건설로부터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다. 아니면 이해창 총재가 20만 달러를 수수해서 받았다.
그거 서른 전 의원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뉴스가 전부 다 다음 사법부를 통해서 가짜로 판결됐고 집행을 형의 그 범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최소한도 선거를 대선 같은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선거를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은 이제 법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법 최소한 10년 이상 구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선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요 말이죠. 이게 뭐 지금 뭐 가짜 뉴스에 의해서 국민들은 정보 이론에 의하면은 많은 거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투표를 한다는 게 최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 우리가 그 제한된 정보가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엄청난 나름대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보수 진보에 의한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중대한 저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정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후 3시에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근절 긴급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또 민주당도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과 기자회견 열고 또 청문회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 의사 밝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각자의 모습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근데 이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전자와 후자는 사실 직접적 연관성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김만배 씨 이제 이 뭐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 이 부분은 그런 가짜 뉴스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뉴스타파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또 김만배 씨가 모르는데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신학님 전 언론 노조위원장이 그건 뭐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예. SNS가 워낙 유통 구조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치적으로 대선 때 2002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꼭 대선 정치 관련이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한번 보도가 되거나 보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커뮤니티가 많다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한번 나오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걸 나중에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재판에 나와도. 그동안 재판에 연루된 사람은 너무 마음적인, 심적인 고통이 너무 크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가짜뉴스 근절하겠다. 이건 뭐 태도는 올바른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책 3권을 뭐 1억 6천만 원인가를 대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적절치가 않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건은 철저히 수사로 밝혀질 일이고 그래서 가짜뉴스 근절하는 건 좋은데 단지 이 부분하고 또한 저 사이드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오면 그게 또 일반 이제 이 매체들이 받고 그냥 보도를 하는 거, 인용 보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확인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경계를.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보도를 할 건지 그렇다고 이걸 전혀 보도 안 할 건 이 문제가 항상 제기돼 있어요. 이 경계가 애매하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이제 하나 말하자면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또 언론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언론 자유를 위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게 그 대선이나 정치에서 총선거에서 잘못된 왜곡된 가짜뉴스가 나오지 않게 아주 처벌도 수위도 좀 높이고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 여권에서 이 문제를 아주 상당히 가짜뉴스를 근절하게끔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짜뉴스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뭐 유튜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막 한번 뱉으면 그냥 막 퍼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카톡을 통해서 번지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절할 필요는 있어요. 차제에.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단지 이 부분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다. 뭐 그게 사실 이 부분을 근절한다고 해서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야당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그 팩트가 잘못 알려지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뭐 한산혁 방통위원장 문제 이런 문제들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인터뷰 조작배 민주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아직 알 수 없다고요. 허위 인터뷰 그 배우에 뭐 민주당이 있느냐? 그건 아직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당이 너무 이 부분까지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에 대한 부분 한 2가지 정도 이제 그 신경전을 벌이는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조선 할인 서명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재소환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서날인 서명에 있어서는 이제 진술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귀가를 한 건데 일단은 그 해당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글쎄요, 드려볼까요?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내용이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럼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함께 얘기를 해야지만이 어느 쪽 얘기가 좀 맞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조사에 대해서 서면하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조사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 사인할 수가 없다, 서면할 수가 없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자기가 얘기한 것이 빠졌는지에 대한 거는 뭐 정확하게 앞으로 이제 검찰과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의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조소 소환에 관련된 건데 이게 또 충돌이 되고 있어요.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10일 소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검찰은 이재명 측이 12일 10시 30분 출석을 제안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맞는지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1야당 대표가 하여튼간에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건강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31일 날 이제 단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벌써 한 1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열흘이 고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조사도 보면은 11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마 9일 날 때보다 12일 날 조사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조사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꼭 12일 날 소환 조사를 둘러싸고 이렇게 논쟁을 벌여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더 나가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명쾌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만 지켜주면 이게 크게 지는 논쟁이 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조사 보니까 증거 하나 없더라. 그럼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조사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자기를 소환했다고 이거는 조작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본인의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자꾸만 이제 미뤄지면서 이런 식으로 검찰과의 공방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란 것은 결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한 정치 프레임 싸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들을 참 피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제 매듭을 됐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단식 포함해서 정치적 상황이 검찰 조사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잠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조서의 그 날인 이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여겨지면서 좀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변호사 출신이니까 인지를 좀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했을 때는 뭐 속내이니까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어떻게 좀 추측을 그래서 하시는지. 왜 서명 날인을 거부했는지는 뭐 알 길이 없는데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 나중에 영장 심사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불리하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무튼 검찰 조서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날인을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불리한 점을 안다 하더라도 뭐 자신이 뭐 이 대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조서다라고 생각해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검찰 소환 날짜 내일이잖아요. 시기 공방 예. 그거는 무리예요. 어쨌든 간에. 검찰이 볼 때는 왜 자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검찰 소환을 어렵게 만드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안 좋잖아요. 지금. 당장 오전에 최고위회의도 그리고 이제 벌써 불참했다고요 오늘. 우리 앉아서 하다가 이제 누워 있고 예. 11일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내일 소환은 어차피 어려워요. 지금 누가 뭐 12일 제안을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렇게 서로 뭐 얘기를 공방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일 소환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도 빨리 단식을요 일단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권 측에서 누구라도 좀 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단식했을 때 항상 여야가 서로 방문을 했었어요. 그 현장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 가서 단식을 중단해라.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과거에 보면은 지금의 여당, 지금의 야당이 여야 바뀌어 있을 때도 누군가 단식을 하면 그게 당대표가 가든가 가서 말이라도 해야죠. 그래야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이 건강했는. 근데 지금 여권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잖아요. 태영 의원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한 적은 있고 항의한 적은 있는데 여당 대표라든지 하다못해 대통령 정무수석이라든지 누군가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야죠. 그 뭐 여야 간의 공방은 다 아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걸 예. 떠나서 다 정치한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인데 빨리 건강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막 공방 중이라 하더라도 계속 궁지만 불어서 되겠냐고요.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깔려야 나중에 소통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어느 한쪽이 다치면 이쪽도 다치게 돼 있다고요. 인간사가 다 그런 거거든요. 정치라고 하면 인간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권에서 일단 이런 정치적인 논점 다 제외하고라도 누군가 찾아가서 좀 위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좀 뭔가 조금씩 단초가 이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인사의 방문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 앞서 이제 김 교수께서는 보통 뭐 이제 10일 넘어가면 단식했을 때 굉장히 힘든 그렇죠. 그 기점이 된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기도 하셨는데 뭐 이제 당장 오늘 최고회의도 불참할 만큼 뭐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곧 여권 인사에서 방문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권의 단식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식도 좀 다르고 뭐 우리 YS가 23일간 단지 투쟁을 하는 거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 단지 투쟁하는 거 이런 때는 이제 정확한 정책 명분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국민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 23일간 단식할 때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아름 김영삼 총재가 단식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면서 굉장히 민심이 그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여하튼 간에 단식이라는 이제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단식의 명분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좀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왜 단식을 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정쇄신도 해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와 과거에 단식 투쟁했을 때와는 좀 결이 좀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더 나가서 지금 자꾸만 단식을 하면서도 또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 가서 선뜻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죠? 건강을 챙기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밖에 더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할 때, 당시에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서 위로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선뜻 누가 나가서 그 방문하기가 여권 인사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네. 뭐 여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단식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다르게 보잖아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피하기 위한 단식이다라는 말을 갖고 가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건강을 챙기라는 말 이해는 없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애초에 단식의 명분이 어떠한가, 과거의 단식과 비교했을 때 결이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실제 여권 인사의 방문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제가 봐도 여권에서 아마 단식 현장 방문한 일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김 교수님 하신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이른바 여당에서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방탄 단식이 됐건 어떤 단식이 됐건 나름 현장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 갈 것 같아요. 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지 않을 것 같고 워낙 이제 대통령실의 이 기조가 기류가 강경하기 때문에 여당은 대체로 지금 대통령실에 거의 주파수에 많이 맞추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비판하고 저 스스로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어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단식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면 이제 결국은 휠체어가 아니라 이제 뭐 병원에 실려가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수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면 검찰 소환은 안 이루어질 것이고 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병원 가면 다시 회복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단식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장 입찰을 한번 받는 게
그게 표결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뭐 가결 무결을 떠나서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진짜. 네. 그 지금 검찰에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은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영장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된다 해서 뭐 또 혐의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발부됐다고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어서 일단 그 절차로서의 영장 심사는 한번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강조합니다만 여당이 이런 상황에서 한번 누군가 방문해라. 그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네. 절차로서 영장 심사는 한번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장 청구를 검찰은 언제쯤 할 것인가? 그게 추석 전인가 후인가? 이것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영장 철구를 추석 전에 해야 된다란 그런 말도 있지만 뭐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건강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다시 회복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저는 실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에요. 그게 훨씬 더 저는 관심이 어떤 판결이 나올 건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 지금 대장동 특혜라든지 더 나가서 쌍방울 대구 선거 문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건인데 반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는 원래 8일 날 우리 공판이 있었기로 했는데 22일로 이게 늦춰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저것 때문에 단식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영장을 청구하는 게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아마 그 나름대로 표현을 보겠죠. 그렇게 해서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은 한 3주간은 또 이제 국정감사 전국으로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영장 청구한다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뭐 정해져 있는 거는 추석 전에 하는 법안 하나와 예.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 밖에 없는데요. 예. 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뭐 저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가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뭐 이 대표 조사가 늦어지면 최대 12월에 이제 뭐 표결을 할 가능성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 이제 체포 동의안이 늦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말씀처럼 추석 뭐 국정감사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로 넘어갈 수 있어요. 11월 넘어가고 본회의 날짜 잡아야 되니까 그런 표결이 늦출 수 있죠. 근데 표결이 늦춰지더라도 이제 그때는 뭐 정국이 좀 정상화되겠죠. 단식은 끝났을 테고.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민주당이 가결을 할 거냐 부결을 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구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이것 때문에 지금 정국이 막히는 게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검찰도 빨리 결론을 맺고 기소할 건 빨리 기소하고 언제까지 한국 정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꽉 병목 현상이 돼야 되겠냐고요. 근데 내년 총선까지 어쨌든 뭐 지금 여야의 대화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협치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강의 구도로 가는 건데 이건 이 사태를 해소를 해야죠. 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끝이 있는 거고 전부 서로 명예훼손 뭐 무고 막 이런 거로 서로 명예훼손 무고 같은 것도 사실은 형량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긴 해요. 워낙 그런 아까 가짜뉴스 얘기로 다시 조금 들어갑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한국 정치가 일단 여당이 먼저 좀 손을 좀 내밀어라. 야당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영장심사 받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죠. 계속 단식을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항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 네. 오른쪽이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식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여권 인사 방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짧게 짚어볼까요? 야권에서는 그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단식 현장을 찾았는데 단식을 거두라는 언급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좀 있죠. 왜냐하면 단식을 하면서 이제 건강이 이제 급속도로 악화되니까 아마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도 뭐 이낙연 전 총리만이 아니라 민주당 원로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단식에 대해서 우려도 표하고 건강을 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을 하면서 올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충분히 그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당의 결집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야당 대표의 단식이 뭐 이제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만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제시한 게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제 국정쇄신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거든요. 그 한국 정치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극한 투쟁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안이 뭐 이 단식 하나로 해결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처럼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야당의 결집 같은 건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마. 단지 중도층이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러나 단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당이 좋은 명분을 줘라.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